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일상적인 공간 아래 숨겨진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세계. 바로 집집마다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을 법한 그늘진 공간. 지하실입니다. 손전등 단단히 챙기셨습니까 이제? 곧 익숙한 안락함 대신 어둠이 당신의 감각을 지배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매일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아래 또 다른 층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지하실, 그 이름만으로도 서늘한 기운과 묘한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곳이죠. 햇빛이 닿지 않아 늘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곳. 낡은 집의 지하실이라면 삐걱이는 계단 소리, 콘크리트 벽에서 스며 나오는 습기, 그리고 정체 모를 퀴퀴한 냄새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곳은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어쩌면 집의 가장 깊숙한 비밀, 잊고 싶은 기억, 혹은 초대받지 않은 무언가가 숨쉬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바로 이 지하실에서 시작된 혹은 지하실과 기묘하게 얽힌 오싹한 경험담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갑자기 균열을 내고 들어온 섬뜩한 순간들, 그들이 느꼈던 원초적인 공포와 풀리지 않는 의문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혹은 느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였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으며 때로는 바로 곁에 있는 익숙한 존재가 낯설게 변해버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지하실일까요? 아마도 그곳은 우리 문명의 빛이 가장 희미하게 닿는 경계선이기 때문일 겁니다. 땅속 깊이 파고든 공간이라는 특성상 지상은 삶의 영역이라면 지하는 죽음 혹은 미지의 세계와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낡은 집의 지하실은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묵묵히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과 이야기들이 그곳의 벽과 바닥 그리고 공기 속에 스며들었을까요? 기쁨보다는 슬픔, 환희보다는 고통, 평온함보다는 불안감이 더 짙게 배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삐걱이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 볼 것입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어둠을 더듬고 싸늘한 공기 속에서 숨 막히는 정적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이 느꼈던 공포가 당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공포는 단지 두려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경외감이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자극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차갑고 광활한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의 한 낡은 집 지하실에서 시작됩니다. 16살 소녀가 할머니를 돕기 위해 찾았던 그곳에서 한밤중에 정막을 깨고 찾아온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공간이 어떻게 한순간에 악몽의 무대로 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공포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자, 이제 심호흡을 하십시오. 어둠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하실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태어나 시애틀에서 자란 제게 페어뱅크스는 늘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던 그곳은 광활한 툰드라지대 한가운데 자리 잡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였죠. 어린 시절의 여름방학이면 어김없이 그곳으로 날아가곤 했습니다. 맑은 공기, 끝없이 펼쳐진 자작나무 숲,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오로라. 그 모든 것이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2008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 삼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 애들 중 한 명이 여기 와서 엄마 정원 일 좀 도와줘야겠어. 엄마가 우울증 때문에 통기운이 없으셔서 정원이 엉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자원했습니다. 당시 16이었던 저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힘들어하시는 할머니 곁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주간의 일정으로 페어뱅크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낮에는 사촌 동생과 함께 시들어가는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흙을 파고 씨앗을 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 자체는 늘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1950년대에 지어진 낡은 집은 두어 차례의 툰드라 홍수를 견뎌냈고 그 세월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은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채 지친 듯 휘어 있었고 걸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집 앞마당은 어찌나 넓던지 가끔 공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30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좁고 삐걱이는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보통의 지하실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깊숙한 곳이었죠. 지하실은 집 전체의 바닥 밑으로 뻗어 있었는데 1층 면적보다 훨씬 넓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처럼 차갑고 고요하고 퀴퀴한 공기, 그리고 그곳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네킹, 빈티지 인형들, 그리고 1970년대 이후로는 아무도 만지지 않은 듯한 장난감들.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돌아와 다시 놀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6이었고 할머니는 그 지하실 한쪽에 저를 위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늑하고 사적인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을 꾼 것도 어떤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가 붉은 빛을 발하고 있었고 시간은 정확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던 저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제 몸 아래의 침대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시트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밤새도록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혹은 누군가가 저를 그곳에 살며시 내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기가 덮쳐왔습니다. 담요를 끌어당기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눈보라가 칠 때 느껴지는 그런 추위도 아니었죠. 그것은 무덤 속에서나 느껴질 법한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한기였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시트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이가 저절로 딱딱 부딪혔습니다. 몸을 웅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절대적인 침묵.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부재, 낡은 집의 배관이 끙끙대는 소리도,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도, 집이 자리를 잡으며 삐걱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상상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응시할수록 무언가가 그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박차고 베개를 움켜쥔 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는 겨우 3m 남짓이었지만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공황과의 사투였습니다. 미니 아파트의 문턱을 넘어 복도로 나오자마자 온도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고 옆구리에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기어갔고 스스로를 끌어당겼습니다. 계단에 부딪혀 발가락 2개가 부러졌고 나무를 긁으며 기어오르느라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1층에 도착해 소파에 쓰러져 간신히 숨을 몰아쉴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소파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오, 아래층이 마음에 안 들었니? 저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수년 동안 저는 그 모든 것이 제 상상이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지하실이 으스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제가 너무 무리해서 일했고 해괴한 꿈을 꾼 것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영화 컨저링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계, 급격한 온도 변화, 침묵, 그리고 엄습하는 공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차가운 파도처럼 제게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얼굴도, 어떤 형체도.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고 그것은 제가 자신의 존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어 했는지 알아볼 만큼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제 뇌리 깊숙이 페어뱅크스의 차가운 공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마치 새벽 3시의 그 방문자가 언제라도 다시 저를 찾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침실은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아늑하게 꾸며진 그런 지하실이 아니었어요. 오래되고 어둑하며 여름에도 항상 몇 도는 더 낮은 기온을 유지하는 그런 곳이었죠. 가장 정확한 표현을 찾자면 그곳은 항상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집 본체와 지하실 사이에 어떤 단절감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지하실에 내려가면 왠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그 어둑한 지하실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침침한 공간이었죠. 바로 그때 이상한 감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린 것 같은 느낌. 저는 움직이던 동작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모든 신경이 혼자가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움직임이었습니다. 제 침실 문이 천천히 부드럽게 열리고 있었어요. 소리 하나 없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문은 항상 삐걱거렸거든요. 그 집의 모든 것이 삐걱거렸으니까요. 하지만 이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고 거의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유리창에는 값싼 장식품 중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제 여동생과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식품을 흡착판으로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미끄러진 게 아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그것을 잡아당겨 떼어낸 것처럼 벗겨져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고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뒤돌아볼 생각도 못했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공포가 목덜미에 숨결처럼 짙고 가깝게 저를 뒤쫓는 동안 제 발은 계단을 미친 듯이 찌어댔습니다. 엄마를 찾을 때까지 저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슴이 망치질하듯 뛰는 것을 느끼며 제가 본 것을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놀랍게도 엄마는 제 말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웃음도 제 과민한 상상력에 대한 지적도 없었죠. 엄마는 저와 함께 다시 그곳으로 내려가셨고 가는 곳마다 불을 켜셨습니다. 방은 똑같아 보였습니다. 조용했지만 저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만 그런 것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계속 그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하실에서요. 마치 벽 속에 눈이 있는 것처럼 틈새로 무언가가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알아차리셨죠. 아버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을 때 타바스코 소스 병이 마치 누군가 다루는 것처럼 천천히 제어된 움직임으로 테이블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는 것을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진동도 없었죠. 그저 고독한 움직임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제게 털어놓으셨죠.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지하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수시로 들었다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잦은 일이었죠. 발소리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희미하고 규칙적인 마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서성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끔찍했던 점은 그것이 무작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실의 압박감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곳의 공기는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홀로 내려가셨습니다. 위층 집의 운궁거리는 소리만이 들리는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서서 어둠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너는 환영받지 못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이 집은 보호받고 있어. 떠나라. 그 후 무거운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발소리도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집이 수년 동안 참고 있던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결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령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였을까요? 제가 아는 것은 그것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소리 없이 열리던 그 문을 생각합니다. 공기의 무게감,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처럼 미끄러지던 타바스코 소스 병을요. 그것은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일단 목격된 후에는 자신이 속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 활동이 잦아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직도 그 집 어딘가에 다음번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숨죽이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람 소리가 쓸쓸하게 불고 문이 살짝 삐걱이는 소리로 장이 마무리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저는 아버지 집에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자친구분과 함께 살기 시작하셨지만 그 집은 결코 아버지의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은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떠나고 없을 때조차 그 사람의 기운이 남아있는 그런 공허함이 감도는 곳이었죠. 그들은 이따금 대부분 예고 없이 들러 우편물을 가져가거나 세탁을 하곤 했습니다. 한두 번은 여자친구분의 집 배관이 고장나서 아버지가 볼일을 보러 나가신 동안 저희 집에서 세탁을 하기도 했고요. 어느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햇살은 겨울 특유의 색바랜 느낌, 창백하고 거의 무균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습관처럼 주차장을 훑어보았지만 차도 없었고 그들이 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헤드폰을 끼자 게임 화면이 깜빡이며 살아나는 익숙한 소리가 편안하게 들려왔습니다. 늘 똑같은 일상이었죠.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제 발밑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하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세탁기 문이 부드럽게 철컥하고 닫히는 금속성 소리, 그러다 젖은 빨랫감이 던져지는 둔탁한 쿵 소리, 세탁 호스 다이얼이 딸깍 딸깍 딸깍하고 돌아가는 분명한 소리, 그리고 건조기가 웅 하는 낮은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통해 희미하게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틀림없는 소리였습니다. 수백 번도 더 들었던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분명 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합리화하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여자친구분을 내려놓고 가셨을지도 모른다고, 아버지가 잠시 외출하신 동안 그녀가 아래층에 있을 수도 있다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진정하라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건조기의 웅궁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자 옷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규칙적으로 빨래를 개는 듯한 소리, 플라스틱 바구니가 옮겨지며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타일 바닥 위로 빨래 바구니가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계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무게에 짓눌린 듯 계단 하나하나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잠든 집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저를 향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고 의자를 돌려 계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든 거의 다 올라왔을 겁니다. 제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그녀가 계단 꼭대기의 모습을 드러내 제 몸의 모든 불안감을 덜어주기를 기대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마지막 계단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리며 응시했습니다. 숨소리든 움직임이든 무엇이든 포착하려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방 안의 공기가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진 것처럼 텅 빈 느낌이었고, 얼음물 같은 냉기가 피부 위로 스르륵 흘렀습니다. 팔다리가 갑자기 뻣뻣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거기, 아니, 바로 거기 있어야 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일어서서 계단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장난스러운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둑한 계단이 마치 열린 목구멍처럼 아래로 야우닝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마치 집 자체가 제가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계단 하나하나가 저항하는 듯 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저는 손을 뻗어 건조기 표면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냥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작동이 끝났나 보네 정도의 차가움이 아니었어요. 공포스러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몇 시간, 어쩌면 며칠 동안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빨랫감도 없었고 누가 무언가를 만진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배가 납덩이처럼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건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건조기가 처음 작동할 때 특유의 덜컥거리는 소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그 소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뇌가 매달릴 수 있는 어떤 논리, 어떤 허점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4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실에 있던 제 모든 물건을 싸서 위층으로 옮겼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다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조차도 혼자서는 절대 가지 않았죠. 불을 켜지 않고서는.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소리를 듣지 않도록 배경음악을 틀어놓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몇 년 후 우리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새 주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살았는데요. 여기 세탁실은 혼자서도 빨래를 한답니다. 행운을 빌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무엇을 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훨씬 더 끔찍한 법입니다. 그 빈 건조기의 싸늘함, 그리고 아무도 없던 지하실에서 울려 퍼지던 생생한 소리들은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어떤 집의 지하실을 내려가든 그 섬뜩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 이모르네의 오래된 집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녀가 남편과 텍사스로 이사 가기 전까지 거의 10년 동안 살았던 집이죠. 콜로라도에 있는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충분히 현대적이었고 겉보기에는 전혀 유령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유령은 미적 감각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르네 이모는 당시 파트너였던 샌디라는 남자와 함께 그 집을 샀습니다. 지하실은 마감이 잘 되어 있었고 카펫이 깔려 있었으며 깨끗한 흰색 벽에 밝은 조명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으스스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이모는 그곳에 홈짐을 만들었고 사무실로도 사용했습니다. 이모는 형사 전문 변호사였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위한 시멘트 바닥으로 된 작은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 선반에는 평범한 세탁용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공간조차도 밝았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이유가 전혀 없어야 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팔에 소름이 돋게 만드는 공기 중에 어떤 압력이 느껴졌죠.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그 이상한 느낌. 하지만 그것은 미묘했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고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외풍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모 댁에 머물 때면 저는 세탁을 하러 자주 그곳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그 느낌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세탁기에 옷을 넣고 있을 때 그 전기적인 긴장감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혼자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세탁이 끝났다는 신호음이 울렸을 때 저는 다시 내려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어깨를 펴고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젖은 옷을 꺼내기 위해 세탁기 안으로 몸을 숙였을 때 참고로 저는 키가 150피멘트도 안 돼서 가장자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 느낌은 극에 달했습니다. 공포감, 압박감, 그리고 무언가가 제 등 바로 뒤 몇 인치 거리에 있다는 감각.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스토킹하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그 어색한 자세로 계속 옷을 파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허둥지둥 계단을 기어 올라와등 뒤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중에 이모가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웃으며 그곳이 얼마나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슬쩍 언급했습니다. 이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 그거 밥이야. 가끔 거기서 느껴지곤 해. 좀 못됐긴 한데 대부분 지하실에만 있어. 가끔 침실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그냥 사람들 겁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샌디는 항상 자기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밥을 데리고 갈 거라고 했어. 내가 밥이랑 단둘이 살지 않도록 말이야. 문제는 몇 년 후 샌디가 정말로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샌디가 자갈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이모는 발목을 삐고 타박상을 입는데 그쳤지만 샌디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르네 이모는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위층 침실에서 무언가 부딪히고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는 그것을 싸움소리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무거운 것이 쿵쿵거리는 소리, 가구가 긁히는 소리, 마치 누군가가 주먹을 날리고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소리였죠. 샌디는 캠포 가라테 3단 유단자였습니다. 이모가 마침내 확인하러 올라갔을 때 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류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담요는 뒤엉켜 있었으며 아침 내내 그 자리에 있던 물건들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모는 그날 이후로 집에서 밥의 존재를 다시는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 1년 반 후 이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 2명의 어린 의부사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죠. 저는 여전히 이모가 지하실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법정에 있을 때 가끔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위층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제 바로 앞에 있었고 문 바로 안쪽 고리에는 샌디의 낡은 플라넬 셔츠 중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모는 가끔 그 셔츠를 입곤 했는데 위안이 된다고 했습니다. 책에서 눈을 들어 무심코 그곳을 보았을 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샌디가 신발을 신고 서 있는 모습을요. 유령처럼 투명하지도 않았고 흐릿하지도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실제적인 모습이었죠.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문 옆에 걸려있던 그 플라넬 셔츠를 입고 있었고 마치 외출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작고 부드러운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흐려지거나 돌아서는 것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모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모는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어. 이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곁에 있다는 건 알아. 침대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 마치 누군가 내 옆에 눕는 것처럼 등 뒤에서 온기를 느꼈어. 마치 그가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요즘은 덜 나타나지만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기뻐하는 것 같아. 그는 언젠가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계속 살아가고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었어. 지금 이모는 맷과 결혼해서 텍사스 해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와 샌디가 항상 꿈꿔왔던 곳이죠. 이모는 여전히 가끔 샌디를 느낀다고 합니다. 푸른 외가리가 머리 위로 날아갈 때 라디오에서 예기치 않게 그들의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리고 바람이 어떤 특정한 온기를 실어다 줄 때 그가 어디에 있든 그는 약속을 지켰고 밥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지하실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겠지만 르네 이모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샌디의 따뜻한 온기와 함께 밥이라는 이름의 싸늘한 존재가 함께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샌디는 지금도 가끔씩 이모 곁을 맴돌며 그녀가 약속처럼 계속 살아가고 사랑받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겪었던 무섭고 초자연적인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평생을 낡은 집에서 자라면 겪게 되는 일들이죠. 이상한 소리, 갑자기 차가워지는 특정 장소, 깜빡이는 불빛 같은 것들은 그냥 일종의 패키지 상품 같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10살 때 겪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이사 갈 집을 구하는 중이었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당신의 집을 잠시 쓰라고 하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고 다시 돌아오실 계획이 없으셨기 때문에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집에 꽤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항상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빈방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거나 아무도 없는데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정도였죠. 충분히 소름 끼치긴 했지만 누구에게 털어놓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1층과 지하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층은 출입 금지였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올라가지 말라는 말뿐이었죠. 어차셔, 저는 그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2층으로 통하는 문이 밤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저절로 열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부모님이 이상하게 구시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악몽은 지하실이었습니다. 대부분 마감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지옥처럼 으스스했습니다. 무겁고 낡은 문이 달린 여러 개의 작은 방들, 낮은 천장, 그리고 작동하는 불빛은 단 2개뿐이었습니다. 계단 위의 정우와 본실 중앙에 달린 줄 조명이었죠. 그곳은 항상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고 제가 그곳에 내려갈 때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그것을 느꼈습니다. 공기는 항상 이상했고 결코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엄마는 제게 지하실 깊숙한 곳에 있는 냉동고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시키셨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혼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그 끔찍한 느낌, 그 압박감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지 제 머릿속 생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냉동고로 걸어가 문을 열고 내용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 중 하나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넘어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계속 냉동고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져오라는 물건을 챙기지도 못한 채 냉동고 문을 쾅 닫고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제가 뛰는 동안 발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마치 제 뒤에 있는 존재가 제 몸집의 2배는 되고 일부러 발을 구르며 쫓아오는 것처럼 쿵쿵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감히 뒤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하실 문에 부딪혀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으로 문에 부딪혔고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발소리는 이제 바로 제 등 뒤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멈추지도 않고 문 밖으로 몸을 날려 등 뒤로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숨을 고르며 떨고 있었습니다. 문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고 나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가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전화했고 아빠는 지하실로 내려가 확인하셨습니다. 모든 방, 모든 구석을 살펴보셨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린 문도, 넘어진 선반도, 흐트러진 물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늘 그랬던 것처럼 으스스한 지하실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절대로 혼자 지하실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지하실을 싫어합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어둡고 좁은 계단을 내려갈 때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쫓기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발소리를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마치 그 집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저를 삼키려 했던 순간처럼 제 기억 속에 깊고 선명한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금지된 2층의 존재는 지하실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너무 늦었고 지하실의 어둠은 이미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한 가지를 의미하죠. 바로 놀림감 1순위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은 저를 놀리고 장난치고 심심할 때마다 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히 오빠는 그 역할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빠는 영화 스크림에 광적으로 집착했고 매년 헬로윈이면 어김없이 고스트페이스 분장을 했습니다. 길고 해진 검은 로브, 번뜩이는 플라스틱 칼, 그리고 끔찍하게 일그러진 비명 표정의 하얀 가면까지 완벽한 복장이었죠. 그건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의상이었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1년 내내 사용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9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5살쯤 되었을 때 오빠는 그 가면을 쓰고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제가 얼마나 빨리 우는지 시험해 보곤 했습니다. 이게 오빠가 생각하는 질 높은 유대감 형성 방식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집에는 저와 엄마뿐이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친구들과 외출했고 아빠는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집은 불안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빨래 개는 것을 돕고 있을 때 엄마는 오빠 옷 한 뭉치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것들 오빠 방에 갖다 놓을래. 오빠 방은 지하실에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저는 그 지하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곳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요. 그곳에서는 한 번도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그 침묵은 항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엄마에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엄마는 그 고전적인 엄마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엄마가 시간 잴 테니까 얼마나 빨리 하는지 보자. 알았어요. 저는 빨랫감을 움켜쥐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2번의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빠 방은 맨 안쪽에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고 마치 혼자가 아닌 것처럼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머리 위의 형광등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오빠 침대 위에 옷을 던져놓고 휙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계단 꼭대기, 유일한 출구를 막고 스크림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로브, 하얀 가면, 미동도 없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폐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모든 신경이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게서 터져나온 소리는 아이의 것도 사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날것이고 원초적인 비명이라 벽을 뚫고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지하실 더 깊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전히 공포 때문이었겠죠. 저는 온수기 뒤에 쓰러져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마침내 기어서 계단을 올라왔을 때 엄마는 이미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아 올리고 달래주려 애쓰셨고 저는 제가 본 것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주위를 둘러보며 복도를 훑어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오빠를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심시키려 하셨습니다. 어쩌면 제 상상이었거나 제가 그 바보 같은 의상에 대해 생각하다 스스로 겁을 먹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확신이 없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집을 정화했습니다. 엄마는 불타는 세이지를 들고 각 방을 걸어 다니셨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거실에 멈춰 서서 침묵 속으로 똑똑히 말씀하셨죠. 너는 환영받지 못해. 이곳은 우리 집이야. 네가 있을 곳은 없어. 떠나야 해. 그 후 상황은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1년 후 아빠 직장 때문에 산속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이었죠. 하지만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계단, 가면, 그 정적, 그리고 오싹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건 제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는 실제로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지하실의 공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어린 시절의 순수함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계단 꼭대기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 하얀 가면의 이미지는 여전히 제 악몽 속에 선명하게 남아 지하실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게 만듭니다. 저는 유령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이 기억만큼은 단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날은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정고였고 햇살은 눈부셨으며 하늘은 파랗게 빛났습니다. 무서운 것이라고는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죠. 저는 밖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은 오빠는 위층에 있었고 저보다 대여섯 살 많은 누나와 사촌은 지하실 칠판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오빠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뒷문을 열었습니다. 세탁실이 바로 지하실 층에 있었는데 오빠는 저더러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몹시 화가 나 있었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허락 없이 밖에 나갔다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잔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초리로 키가 큰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유인원이나 고릴라처럼 어두운 색이었지만 완전히 똑바로 서 있었고 긴 팔에 느리고 육중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벽한 행진학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재킷의 높은 모자까지 완벽한 차림이었죠. 그리고 가슴에는 큰 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우리를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완전한 침묵 속에서 곧장 세탁실과 지하실의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욕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후 저는 숨이 멎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의 주의를 끌려고 더듬거리며 애원했습니다. 저기 욕실에 뭐가 있어? 좀 봐봐. 하지만 오빠는 계속 저를 야단치기만 했고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욕실벽 너머에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는 비명을 지르며 무언가가 욕실로 들어갔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제 말을 들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만 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빠가 저를 꾸짖는 것을 마치고 누나와 사촌이 있는 다른 방으로 갔을 때 누나는 창백해진 얼굴로 떨면서 욕실을 가리키며 그것이 샤워기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샤워 커튼을 젖혔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낡은 욕조와 빛바랜 타일뿐이었죠. 젖은 발자국도 행진하는 유인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제가 상상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제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고 항상 그런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환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존재를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형체, 느리고 신중한 걸음걸이, 유니폼의 노소의 단추와 하얀 북에서 나던 희미한 광택, 그리고 발소리나 북이 스트랩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던 방식까지요. 그리고 그 일은 대낮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조명도 꿈결 같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이었죠. 게다가 누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따금 저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왜 하필 그런 모습이었을까? 왜 행진학대 유니폼을 입은 유인원이었을까? 그리고 왜 욕실로 걸어 들어갔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영원히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기괴한 형상은 어떤 전조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한낮의 짧은 악몽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로 지하실로 통하는 그 욕실 문은 제게 단순한 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과 비현실,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처럼 느껴졌고 저는 결코 그 경계를 다시 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햇살만큼이나 선명했던 그 비현실적인 기억은 어쩌면 가장 밝은 순간에도 어둠은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는 섬뜩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저는 바텐더, DJ, 보안요원 등 술집과 관련된 일이라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바업계에서 꽤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저는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조용히 지내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옆 동네에 있는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을 재개장하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건물 지하실에는 금주법 시대의 밀주를 팔던 술집이 있었는데 심지어 알 카포네도 다녀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그곳에 얽힌 한두 가지 이야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창했던 호텔 겸 바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은 그곳이 심각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자신의 친구인 줄리가 그곳에서 바텐더로 일하게 되었는데 DJ와 보안 요원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수락했습니다. 개장 몇 시간 전에 도착하니 줄리가 이미 밖에서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건물이 자신에게 달려들기라도 할 것처럼 불안하게 건물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저 안에 안 들어갈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위험 신호였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줄리는 심지어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등을 돌린 채 문 앞을 지켜줘야 했죠. 그녀는 거울 속 그림자조차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사장들이 오기를 사무실에서 기다리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저는 계속 어깨너머로 흘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곳에는 어떤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줄리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 그녀는 농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위층에서 느리고 신중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나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발소리였죠. 붉은 머리의 웬만해서는 겁먹지 않는 타입인 줄리 얼굴이 유령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확인하러 가려는 듯 움직이자 그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가지마. 그때 가구가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대나 의자 같은 무거운 것이 위층 바닥을 긁으며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었고 우리 둘 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쾌활하고 격식 없었으며 유령들에 대해 마치 오랜 술친구인 양농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물에 혼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 겪었던 일들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가 재개장한다는 소문이 퍼지긴 했지만 외딴 작은 마을이었고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정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청소를 도왔고 모두 함께 떠났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과장된 소문과 긴장감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무심코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냥 흘끗 본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이 창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층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도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차갑고 뻣뻣하게 변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눈을 깜빡이자 그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가장 극적인 유령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비명도, 날아다니는 물건도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 남긴 느낌, 저에게 달라붙어 떠나지 않는 그 끈질긴 시선, 저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하실 바의 어둠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비극과 원혼들의 응시가 뒤섞인 살아있는 듯한 심연이었고, 저는 그 심연의 한 조각을 제 기억 속에 담아오고 만 것입니다. 창백한 얼굴은 여전히 가끔 제 꿈속에 나타나 말없이 저를 응시하며 그날 밤에 서늘한 공포를 상기시킵니다. 저는 평생 공포 장르를 사랑해왔습니다. 영화, 게임, 문학 등 오싹함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섬뜩한 것에 대한 오랜 매혹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유령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셨고, 심지어 유령쇼에 출연하거나 파티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돈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어머니 말씀을 그다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흘기며 그 모든 것이 영일 뿐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것이 진짜였든 아니든 요즘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항상 제 삶의 배경 소음처럼 존재해왔고, 저는 쉽게 동요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2년 전 아내와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착한 이후로 아내는 가끔 지하실 바에 한 노인이 앉아있는 형상을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 그저 눈초리로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존재감이라고 했습니다.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냥 거기에 있다는 느낌이라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집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을 상속받은 3명의 형제 자매로부터 이 집을 샀습니다. 아버지는 자부심이 강하고 손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지하실도 직접 만들었고 집을 꼼꼼하게 관리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죽어서 사후 세계가 있다면 저도 제가 직접 만든 아지트에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나 상상으로 치부했습니다. 제 사무실 문이 가끔 저절로 잠기는 것은 이상했지만 낡은 집이니까요. 그렇죠. 어쩌면 제가 문을 이상하게 닫았거나 걸쇠가 뻑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정확히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지도 않는데 시계처럼 정확하게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저는 6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3시에 깨어있는 것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다시 잠들 수도 없고 피로가 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기분도 엉망이고 인내심도 바닥났으며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는 제 시도조차 점점 믿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나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매일 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들도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자던 고양이는 이제 침실에 머무르기를 거부합니다. 자기 방에서 깊이 잠들곤 했던 아이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켠 채 자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방이 너무 조용해지는 것이 싫다고 합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전 집주인의 부모님이 저희가 이사 오기 불과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시계를 쳐다볼 때마다 그 사실이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집안 여러 곳, 특히 지하실 바 근처에 고프로 카메라 몇 대를 설치해 두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겹쳐 일어난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저는 무언가 다른 것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걸까요? 시계 초침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새벽 3시를 알리는 듯한 괴종시계 소리가 3번 울린다. 그리고 깊은 침묵. 오늘 밤 다시 새벽 3시에 눈을 뜬다면 그때는 정말이지 이 지하실의 이야기가 단순한 괴담이 아님을 확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노인은 자신이 만든 공간을 떠나지 못하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찾아와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집의 새로운 주인들을 관찰하고 있는 것일지도요. 확실한 것은 이 집의 지하실은 더 이상 단순한 저장 공간이나 아늑한 아지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산자와 어쩌면 죽은 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음산한 배경음악이 다시 낮게 깔리며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바뀐다. 오늘 밤 지하실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둠 속의 속삭임이 당신의 귓가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발밑 혹은 당신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번에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그리고 절대 혼자 지하실에 내려가지 마십시오.